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미국의 처방약 가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유독 미국에서는 다른 잘 사는 나라들보다 약값이 훨씬 비싼 걸까? 이 문제인데요. 블룸버그 오피니언 사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또 어떤 해결책들이 거론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시작부터 좀 놀라운 예를 들어볼까요? 그 체중 감량 약 위고비 있잖아요. 아, 네, 요즘 아주 화제죠. 이게 미국에서는 한 달치가 1,349달러래요. 근데 독일에선 328달러. 와, 거의 4배 차이네요. 그렇죠. 또 항암 치료제 키트루다는 미국에서 연간 비용이 19만 1,000달러인데 일본에선 4만 4천 달러. 이것도 차이가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이 브랜드 처방약에 대해서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한 3개 정도 더 낸다.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3배라. 언뜻 보면 그냥 미국 소비자들이 좀 불이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이 높은 가격이 미국의 그 의료 혁신을 이끄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는 거. 이게 참 복잡해요. 맞습니다. 그 혁신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구조가 생긴 걸까요? 다른 선진국들은 정부가 나서서 약값을 협상한다는데 미국은 왜 안 하는 거죠? 아, 그게 미국의 좀 독특한 건강보험 시스템 역사랑 관련이 깊습니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용주 제공보험.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약값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심지어 2003년에는 그 미국 의회가 메디케어 아시죠? 65세 이상 노인이나 특정 장애인 대상 공공보험. 네, 메디케어요. 이 메디케어가 직접 약값을 협상하는 걸 금지하는 법까지 아, 만들었어요. 금지요. 왜요? 그게 이제 정부라는 너무 큰 구매자가 나서면 제약회사들이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좀 꺼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이었죠. 아, 혁신 저해 우려.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실제로 미국이 높은 약값 덕분에 뭐랄까 생명을 구하는 항암제부터 유전자 편집 같은 최첨단 치료법까지 이 의료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좀 이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납세자 세금이 투입된 기초연구의 도움도 상당히 크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 정부 차원의 단일 구매자가 없다 보니까 크게 2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첫 번째는 정부 대신에 이제 고용주를 대신해서 약값을 협상하는 복잡한 민간 중간 유통망이 생긴 거예요. 중간 유통망이요. 네, 보통 PBM, 그러니까 Pharmacy Benefit Managers, 약가관리 업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대신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PBM들의 역할이나 수수료, 또 리베이트 구조 같은 게 상당히 불투명해요. 불투명하다. 그래서 오히려 약값을 부풀린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약의 그 표시 가격, 정가를 다 내는 건 아니지만 결국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걸 보면 그 비용이 고용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군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는요, 이 PBM들과 제약사들 간의 협상 결과로 나오는 그 할인 가격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요? 가격이? 네. 그래서 어떤 약은 그 할인율이나 최종 가격이 뭐 수천 가지나 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립선암 치료제는 가격이 무려 2,286까지나 됐다고 해요. 최저 60달러에서 최고 7,645달러까지. 이야, 2,000가지가 넘는 가격이라니. 이게 뭐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 정보가 이렇게 왜곡되면 뭐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정말 복잡한데요. 그래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긴 했잖아요. 네, 맞아요. 2022년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네, IRA. 이게 통과되면서 메디케어가 일부 아주 비싼 약들에 한해서는 직접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드디어 좀 바뀐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법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고 또 특정 치료법은 아예 협상 대상에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첫 해 성과는 아직 크지 않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한계가 있군요. 물론 이 협상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면 당장 약값은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혁신 위축이라는 우려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딜레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약값을 낮출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백악관이 좀 다른 아이디어를 내모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잘 사는 나라들에서 이미 협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자. 뭐 이런 거죠. 이른바 최혜국 대우, MFN 가격 책정 방식이요. 이게 참 흥미롭던데요. 네, MFN, Most Favored Nation. 이게 뭐냐면 제약사들이 미국의 약을 팔 때 다른 비교 가능한 부유한 국가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싸게 파는 가격, 그것보다 더 비싸게 받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나라 제일 싼 가격보다 비싸게 못 판다? 그렇죠. 이게 시행되면 잠재적인 이점이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미국 내 약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건 그렇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역설적인데 다른 나라들의 약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약값을 올린다고요? 왜죠? 제약사들 입장에서 보면 MFN 기준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굳이 너무 싸게 팔 유인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어차피 미국에서도 그 가격 이상 못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혁신에 드는 비용 부담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더 공평하게 나누게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동시에 이게 좀 더 단일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 약값을 올려서 혁신 비용을 분담시킨다. 와, 이거 정말 발상이 다른데요.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미국 문제 해결하자고 왜 우리 약값이 오르냐 이럴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반발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 다른 나라 정부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약값을 깎을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어차피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비싸게 팔아서 연구 비용을 회수할 테니까 하는 계산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어요. 아,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MFN은 이런 구조적인 불균형을 좀 바로잡아 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 신약 개발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해온 셈이니까요. 일종의 글로벌 호구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건가요? 좀 거칠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MFN은 이제 다른 손님들도 제값을 좀 내라는 식의 접근인 셈이에요. 비유가 재밌네요. 하지만 그 서설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MFN 전략에도 위험 부담은 분명 있어 보여요. 네, 물론이죠. 예를 들어 특정 약의 가격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여서 오히려 미국에 불리해질 수도 있고 또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 또 좀 걸리고요. 맞습니다. 그 디테일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행정명령 초안 같은 걸 보면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MFN 가격 책정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강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진전? 그게 뭔데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당한 진전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이 MFN 가격이 뭐 모든 환자나 보험사에 다 적용되는 건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아직 불분명해요. 그렇군요. 아직은 좀 아이디어 단계에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MFN은 수십 년 된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잠재적 도구 중 하나로 제시된 거라고 봐야죠. 아마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기존의 그 메디케어 협상 같은 다른 메커니즘과 좀 결합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네. 사설의 논조도 결국엔 미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약값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혁신 비용을 보조해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좀 대담한 아이디어는 환영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쪽이죠. 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미국이 그 독특한 의료 시스템 구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약값을 지불하고 있고 이것이 좋든 싫든 전 세계 제약 혁신의 어떤 비용을 보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죠. 그리고 MFN 가격 책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는 좀 복잡하지만 잠재력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인들을 위한 약값의 어떤 경제성,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그런 제약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긴장관계, 딜레마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개발되는 많은 신약들, 그 초기 연구 단계에는 이미 국민 세금, 즉 납세자들의 돈이 투입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아, 네.
NIH 지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실, 즉 초기 연구에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약값의 공정성을 논의할 때, 특히 미국 내 가격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가격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쯤 각자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공공투자와 사적 이익 사이의 관계.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